가족의 삶을 인터뷰하기. 김신직. 마쓰다미리의 산문집 영원한 외출에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지난 인생 이야기를 들어두고자 어색한 인터뷰를 시작하는 일화가 나옵니다. 퇴원 후 자는 것과 먹는 것이 일과의 전부이던 아버지는 아버지 어린 시절 얘기를 취재해보고 싶은데요 라는 딸의 한마디에 갑자기 생기를 띠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체육복도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생활이어서 체육 시간에 부끄러웠던 거, 쌀밥 도시락을 들고 일하러 가는 형이 부러워서 빨리 일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 아버지에게 어린 날의 가난은 지금도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있었다. 기껏 밝은 화제를 꺼내도 배고팠던 추억 쪽으로 흘러간다. 아버지 인생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했던 것이다. 그날 밤 내 메모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는 많은 얘기를 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노트를 덮자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서 침실로 사라졌다. 마쓰다미리 영원한 외출. 마쓰다 씨는 도쿄로 돌아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정리한 다음 인쇄해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런 이야기의 조각들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작은 책자를 만들어 선물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다시 본가에 들은 마쓰다 씨가 TV를 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방에서 나옵니다. 잠옷이 아니라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고서요. 편의점에 담배라도 사러 가는 건가 싶은 차림입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테이블에 앉아 이미 얘기할 준비만만. 그 때문에 옷을 말끔하게 갈아입었구나. 깔끔하게 칠한 프린트물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식사도 대충 하고 수첩을 꺼내서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마쓰다미리 영원한 외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어 일주일 동안 딸이 오기를 기다렸을 셔츠와 바지를 단정히 입고서 자세를 가다듬었을 마쓰다 씨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쩐지 지금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또 하나의 기록 계획이 생긴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틈틈이 묻고 들어서 기록해 두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질문 앞에서 나의 가족들도 마쓰다 씨의 아버지처럼 생기를 띠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까요? 어떤 기억에선 화를 내고 어떤 기억에선 웃거나 울기도 하면서 먼 옛날을 어제인 양 생생하게 들려줄까요?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에 이야기가 흐를 때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어쩌면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내 나이 때는 어떻게 살기를 꿈꾸었는지, 무엇이 가장 새로운 기억으로 가슴속에 맺혀 있는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종종 생각나는 그리운 풍경이 있는지,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밥을 먹고 헤어지기 바쁜 나의 가족들에게 지금껏 한 번도 묻지 않은 것들을 묻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시작은 엄마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이야기를 앞에 두고 마주 앉기엔 아무래도 어색한 사이여서 그 계획은 책을 읽고 2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언젠가 할 일로 남아있기만 했습니다. 정작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러 먼 길을 찾아온 곳은 다른 이의 딸이었습니다. 매일 밤 한 편의 글을 메일로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 일간 이스라엘 발행인 이스라입니다. 지난 여름 일간 이스라엘은 사흘에 걸쳐 저희 엄마이자 40년을 농사일에 몸담아 온 농업인 윤인숙 씨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첫 직장의 후배였던 슬아와 저는 이 인터뷰를 버스공, 버섯이 써 올린 작은 공이라 부르는데요. 엄마가 슬아에게 어떤 고마움을 담아 직접 농사지은 표고버섯 한 박스를 보냈고 그 버섯을 한 달 내내 먹던 슬아가 이것을 길러낸 인숙 씨가 궁금하다며 인터뷰를 청했기 때문이에요. 인숙 씨는 평생의 대부분을 시골에서 보냈고 23세 결혼한 후로 쭉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인터뷰라니 그런 것을 상상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한편 이 인터뷰 요청이 고마웠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처음으로 인숙 씨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일이었으니까요.
설하는 그녀의 글에도 종종 등장하곤 하는 엄마 복귀씨 그리고 사진을 찍어줄 친구 소진씨와 함께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복귀씨가 온 건 무척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인터뷰 질문에 답하던 인숙씨는 어느 순간부터 복귀씨를 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 세월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그녀밖에 없다는 듯이 평생 다른 삶을 살아오다 반나절 만난 두 여자 사이에는 딸들은 모를 어떤 이해의 강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그동안 듣지 못했던 어쩌면 물어본 적 없어 답해 줄 일 없었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2살의 엄마가 대구에서 섬유 공장에 다녔다는 것, 못 배운 게 한이 되어서 야학이라도 다니려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할아버지가 나이 꽉 차서 여자가 무슨 공부냐 시집이나 가라며 아빠와 중매 결혼을 시켜버린 것,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인숙씨의 꿈은 거후 중풍 걸린 시할머니 수발을 들고 돌았으면 쌓여있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해치우는 사이 영영 멀어져 버린 것, 그럼에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의 슬픔을 잊고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 한다는 것, 낯선 사람에게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엄마를 보며 그동안 내가 묻지 않은 것이 정말 많다는 것에 대해 우리의 삶이 겹쳐온 시간 동안 서로 등 돌린 채 감당해야 했던 마음들에 대해 언제든 할 수 있으리라 믿는 대화는 어쩌면 용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어요. 59년생 인숙씨와 59년생 수코씨에게 지금껏 물어본 적 없는 것들을 적어봅니다. 이해하고 싶은 세월과 끝내 다 이해하지 못할 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가 묻지 않는다면, 그들이 답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야기는 대체 어디에 남을 수 있을까요? 그토록 많은 남의 이야기를 수치배며 문장에 적어오는 동안 어째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는 묻지도 듣지도 않았던 걸까요? 공부가 더 하고 싶어 공장 기숙사에서 천자문을 뗐다는 한 여자의 일생과 사는 일이 마음 같지 않아 술에 취한 채로 메테를 분해했던 한 남자의 일생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들에 대해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저는 새로운 기록을 시작합니다.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에 이야기가 흐르겠죠? 한 번도 닿지 못한 시간에 우리는 다 할 것입니다. 기록 연습.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인터뷰한다는 마음으로 마주 앉는다면 무엇을 묻고 싶으신가요?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질문, 내가 모르는 시간과 모르는 마음에 대해 묻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김숙호 66세, 아빠는 전역하고 집에 돌아와서부터 쭉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았잖아. 젊었을 때 시골 떠날 기회가 있었으면 어디에 살고 싶었는데 시골을 떠나는 건 생각을 안 해봤어. 내가 어릴 때 여기에도 이 너머에도 땅이 많았어. 어릴 땐 몰랐는데 한 해 한 해 지나니까 그리로 일을 안 가. 그들이 안 가는 기라. 나중에 알았지. 우때에 다 아파서 돌아가셨으니까 옛날에는 보험도 없지. 논 팔아서 하루 수술비밖에 안 돼. 그래 땅을 다 팔고 나중에 내 농사 지을 때는 다 남의 땅이 했지. 그래서 너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옛날 그 땅은 찾아야 되지 하는 게 은연중에 머리에 박힌 기라. 그래 내가 떠날 생각을 안 했지. 나가봐도 도시 생활이 영 공기가 안 맞아. 한 해는 농사 짓다가 너 큰아버지가 가방 공장에 있어서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 밑에 가서 미싱을 하는데 기름 냄새가 그렇게 싫더라고. 남 밑에서 일할 성격도 안 되고. 그래 두세 달 있다 봄에 바로 내려왔지. 여기서는 농사만 지으면 되니까 망고 배나지. 농사 짓고 사는 게 자유인인데. 아빠 인생에서 이때가 제일 행복했다 하는 순간이 있다면 제일 행복했을 때는 너희들 둘이 나왔을 때 신혼 때가 제일 행복했지. 그때 열심히 살자 그 생각밖에 없을 때니까. 네가 아가 없어 아직 모른다. 부모는 자식 보고 제일 힘을 내지. 보고 있으면 제일 신기하고 내 새끼 있어 보면 그때가 제일 좋을 때다. 인생의 낙이 그때가 낙이지. 자식 낳고 책임감이 생기는데 책임감이 있을게 또 힘이 나고 그래 자꾸 힘을 낸다. 그땐 참 세상 모르고 살았지. 열심히만 살면 다 잘 됐기라 하면서.
윤인숙 62세. 엄마는 지금도 할머니 모시느라 어디 가도 하룻밤만 자고 집에 오잖아.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다. 극하면 뭐가 제일 하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지. 엄마 한갑부터는 여행 다닐라 했는데 아빠는 농사 계속 집착하고 할머니 두 분도 모셔야 하고 이게 내 팔자구나 싶다. 헐헐 사이로웠다면 전국 8대에 좋은 데들 다 다니고 싶지. 누가 어디 좋다 하면 거기 어디 생겼나 궁금한데 그동안 고생만 하고 살았으니 좋은 풍경 많이 보고 좋은 거 먹고 그래 살면 좋지. 남 사는 거 구경도 좀 하고 봉사도 좀 다니고 싶고 얼마 전에 엿 텔레비에 나온 할매가 자식들한테 재산 안 물려주고 다 사회에 헌납한다고 하던데 그런 할매들 얼마나 대단하나. 네가 왜 서울에서 길만 났으면 니한테 막 길 묻고 한다 했지. 나는 그게 그렇게 좋다. 그런 다행이 없어.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 남 돕고 그런 게 복이라. 말 나온 김에 딸한테 위에 살아야 잘 사는 기다 한마디. 참말로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이것도 내가 겪어야 될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한바다 같은 마음을 먹고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고 많이 베풀고 살아. 첫째 베풀고 둘째 열심히 살고 딴 거 없어. 살아가다 힘들면 이게 다 살아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그보다 더 힘들면 이게 다 팔자다 생각하면 돼. 누가 극하드노 팔자는 바로 해도 팔자 거꾸로 해도 팔자라고. 내 팔자려니 하고 마음을 비우고 베풀면서 살아. 갑자기 근데 내가 100까지 살겠나? 김대박 4세. 대박아 오리고기 간식이 좋아? 소고기 간식이 좋아? 소중한 사람이 손것이 뭐고 기록하기. 윤인숙. 애들 돌만 지나면 나는 밭에 가서 일했죠. 밭에 가서 신지랑 오빠랑 둘이 놀게끔 하고요. 나중에 애들 커서 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편지를 써놔요. 엄마 지금 들에 가 있으니까 기다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돌멩이를 두들겨 놓고 가면은 애들이 안 기다리고 저들끼리 잘 놀았어요. 있으라. 그때부터 편지를 쓰셨네요. 윤인숙. 항상 메모지는 남기지요. 메모지 없으면 박스 안에다가 쓰기도 하고 달력 뒷장에 쓰기도 하고 메모 남기는 건 습관이 됐어. 앞서 이야기한 일간이스라 2020년 초여름 인터뷰에 나오는 대화의 일부입니다. 슬아가 편지에 대해 물은 건 이전에 인숙씨가 슬아에게 포고버스를 한 박스를 보낼 때도 다 쓴 농협 달력을 반듯하게 잘라낸 뒷면에 짧은 편지를 썼기 때문이었어요. 인터뷰에 답하는 인숙씨를 평상에 앉아 바라보다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숙씨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쪽지를 남기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부재의 자리에 마음을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자식들이 잠에서 깨어 자신을 찾을까봐 학교에서 돌아와 텅 빈 집에서 허전해할까봐 한 끼 있어주지 못해도 늘 짧은 몇 마디를 적어두고 가곤 했어요. 엄마 눈에 간다. 부엌에 옥수수 쪄놨다. 학교 잘 다녀오렴. 우리 딸 믿는다. 냉장고에 반찬 꺼내 먹어라. 엄마 아빠 오늘 들에서 늦게 온다. 자라는 동안 늘 엄마의 쪽지가 집안 어딘가에 놓여 있곤 했습니다. 오빠와 저는 그걸 한쪽으로 치운 채 옥수수를 먹고 밥을 꺼내 먹고 들어 싸우다가 울기도 했을 거예요. 해가 지고 엄마만 들어오면 일러 바치겠다고 불을 통한 채로 기다리다가 먼저 잠이 들곤 했겠지요. 다 자라 서울로 떠난 딸 앞으로 택배를 붙일 때도 인숙씨는 절대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급하면 옆에 뒹구는 아무 종이, 농약사 영수증이나 고지서 봉투, 농민 신문의 빈구성, 그마저도 없을 때 종이박스 뚜껑 안쪽에라도 몇 마디를 적어보내는 게 인숙씨입니다. 가끔은 반찬통에도 이름이 적혀있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마 오빠와 저에게 보낼 반찬을 구분하느라 그랬겠지요. 어느 날은 깻잎 장아찌가 신지였다가 어느 날은 검은 콩조림이 신지였다가 어느 날은 호두를 넣은 멸치볶음이 신지였다가 합니다. 반찬통을 비우거나 설거지를 할 때 매직으로 써서 지워지지도 않는 그 이름을 보며 한 번씩 웃곤 합니다.
언제까지 저는 신지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뜰한 종이에 굵은 매직이나 사이펜 같은 것으로 써내려간 무뚝뚝 하고도 다정한 쪽지를 볼 때면 인숙 씨의 주름진 손을 떠올립니다. 옆에 택배기사님을 세워두고 고어피 몇 마디를 적어 내려갔을 마음에 대해서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뭘까요? 어려서는 늘 못된 속을 뒤집어 보여주듯이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결코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요. 어떻게 살아도 인숙 씨만큼은 살아내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기록이라기보다 수십에 가깝겠지만 앞으로 인숙 씨의 쪽지를 모두 모아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 더 이상 쪽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테지만 남아있는 쪽지들이 있다면 내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햅쌀로 지은 밥을 먹고 다니는지, 제철 과일을 챙겨 먹고 있는지, 고구마를 제대로 보관할 줄 아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지, 보일러를 틀어도 집이 춥지는 않은지, 멀리서 널 걱정하고 신경 써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 내내 사랑을 적어 보내준 사람이 있다는 걸. 그러니 삶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누가 뭐라고 날선 소리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 등을 돌리더라도 그것만 기억한다면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굵은 매직으로 쓴 사랑에 대한 확신밖에 없던 그것이처럼요. 기록 연습. 여러분에게도 남겨두고 싶은 누군가의 손글씨가 있나요? 몇 개라도 모아보세요. 꾹꾹 적어 내려간 글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담기긴 마련이니까요. 예를 들면 딸 보아라. 몇 자 적을게. 백지생활 처음 시작이라 설레이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 인생 출발이다. 슬픔도 괴로움도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돈단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다. 엄마 딸 훌륭하고 지혜롭게 잘해다오. 몇 자 적지 않고 오빠처럼 연고만 보내면 섭섭하다고 할까봐 이 아침에 몇 자 적어놓고 오이밭에 가느라고 바쁘다. 2월 15일 아침 9시경 엄마가. 엄마 딸 믿는다. 힘내라. 기록은 어디까지나 즐거워야 하니까. 에필로그니까 좀 솔직해져도 되겠죠. 저에게는 실패한 5년 다이어리가 한 건 있습니다. 2012년 새해부터 야심차게 쓰기 시작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덤성덤성 이가 빠진 기록들을 하게 되었고 그럼 또 그게 보기 싫어서 일기 쓰기를 더 미루게 되곤 했어요. 한동안 저는 그 일기장을 필사적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그건 일상의 기록이 아니라 나약함의 기록이었으니까요. 평생을 벤치 하는 나의 작심삼일력과 나약한 의지와 끈기 없음을 그토록 생생하게 정언하는 기록이 있다니.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펼쳐보면 원원 다이어리는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2012년 4월 13일에 봄꽃을 찾아 군산 여행을 떠났지만 군산의 날씨는 아주 한겨울이었군요. 실망한 저는 마트에서 보드카 한 병을 왜 였을까요? 사서 숙소에서 마셨고 다음날 숙제에 시달리며 월명공원을 산책했다고 합니다. 2013년 2월 3일엔 눈 내리는 한라산을 찾아갔네요. 한라산을 간단간단한 LPG로 올라간단간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해간 아이제는 눈이 녹아 별 소용없었고 대신 신나게 눈썰매로 탔다고 해요. 2014년 6월 22일엔 갓 태어난 첫째 조카를 보러 서울에 올라온 엄마가 저의 작은 자취병에 머물다 간 기록이 있습니다. 밤에는 엄마와 막걸리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고 이튿날 아침엔 함께 집 앞 개천을 걸었다고요. 엄마와 보낸 그런 하루도 있었구나. 그건 정말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라 조금 놀라고 맙니다. 어떤 해는 사물이 통째로 비어있고 어떤 해는 거의 일기를 쓰겠다는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 다이어리에도 기록해두니 기억하게 된 일들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맨 앞에 저 문장은 고쳐 써야겠어요. 저에게는 쓰다만 5년 다이어리가 한 건 있습니다. 라고. 이 기록은 결국 실패가 아닐 테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어떤 기록이든 결국 숙제처럼 여기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작정하고 글이 끝날 때마다 숙제를 내던 사람이 할 말은 정말 아닌 것 같지만 기록은 어디까지나 즐거워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일이니까요.
평범한 일상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오늘을 미래로 붙여두기 위해, 내 인생의 순간들을 간직하기 위해 우리는 기록을 다짐합니다. 그러니 완전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아야 꾸준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 기록이 좋은 기록일까? 그런 고민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100점을 맞으려고 시작한 기록이 아니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게 편한 방식으로 기록하되 오롯이 나의 즐거움을 위해 지속하세요. 그런 건 다 알겠는데 대체 기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물으신다면 기록에 관한 한 제가 아는 가장 정확한 문장을 들려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임진아 작가의 에세이 빵 구르듯 살고 싶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기록은 쉽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는 건 더 쉽기에 언제든 이미 지나쳐버린 마음으로 살게 된다. 단순한 진실이에요. 기록은 쉽지만 기록하지 않는 건 더 쉽기에 하지 않거나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조금만 덜 쉬운 쪽을 선택해 보기로. 어디서 본 건지 기억나진 않지만 기록해 두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기록하는데 지칠 때면 한 번씩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같은 날씨는 한 번도 없었다. 우리가 태어나 지금껏 사는 동안 같은 날씨는, 같은 하루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오늘을 어떻게든 남겨두고 싶어집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떤 기록을 시작하든 시간이 쌓인 기록은 그게 무엇이든 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란 건 원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니까요. 무엇이든 기록해보세요. 매일 기록하는 사람은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습니다. 그건 곧 하루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도 시작이 막막하게 여기신다면 먼 훗날 이 기록을 들여다볼 자신을 떠올려보세요. 쌀랑눈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어떤 기록 앞에서 조금 피로하고 차분한 낯빛을 한 내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요. 그때 처음으로 시작하길 잘했지. 낯선 전염병 때문에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또 겨울이 오기까지 네 번의 계절이 통째로 사라진 것만 같은 해였는데 덕분에 평범한 일상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지. 해가 바뀌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낙담 속에서도 고개를 들면 보이던 것은 평범해서 소중한 풍경들, 겨울날 아침에 차고 맑은 공기가, 여름날 저녁의 노을이, 봄날 오후 머리 위로 지던 꽃잎이 좋다고 아름답다고 그러니 이 삶엔 아직 다행한 일이 많다고 생각했었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다름 아닌 일상이라고. 그래서 이런 기록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난 시간을 이렇게라도 남겨두어서 정말 다행이야. 모든 기록에는 그것을 시작한 첫 번째 날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이어도 좋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예요. 당신이 기억하기로 마음먹은 기록에 대해 들려주세요.